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유로 2024에서 결승전에 진출할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잉글랜드의 경기력이라면, 그렇게 졸린 경기력이라면, 그런 눕축구라면 준결승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준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먼저 한 골을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유로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잉글랜드가 유로 2020에서 역사상 최초로 유로 결승전에 진출했었죠. 하지만 이탈리아에게 패배하면서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유로 2024에서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잉글랜드는 유로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잉글랜드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자국에서 펼쳐진 1966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이 없죠. 유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다시 잡았다는 거죠. 잉글랜드는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까요? 과연 축구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Football is coming?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et's go! 솔직히 잉글랜드가 유로 2024 결승전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로 2024가 시작하기 전에 잉글랜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을 받았죠.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 네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잉글랜드하고 프랑스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포르투갈도 저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일단 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은 모두 결승에 진출하는데 실패를 했죠. 잉글랜드는 주목을 받은 만큼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어땠을까요? 내용은 답답했습니다. 보는 동안 졸렸어요. 늪축구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 되겠죠. 사실 네덜란드하고 준결승 대진이 결정났을 때 저는 네덜란드가 잉글랜드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준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사비 시몬스에게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면서 먼저 실점을 했지만 해리 케인이 PK를 얻어내고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전반전에 1대1을 만들었고요. 전반전에 잉글랜드가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하면서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추가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 네덜란드가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수비를 단단히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필포든이라든가 부카요 사카를 이용하는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고 부카요 사카가 골을 넣었지만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해리 케인을 빼고 와킨스를 투입했는데 와킨스가 환상적인 터닝 슈팅으로 결국은 결승골을 기록합니다. 잉글랜드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로 결승에 진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 단계에서의 기록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 흐름에 따라서 상대를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수비적으로 임하고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기록을 본다면 XG값은 0.54 대 1.25, 점유율은 42 대 58, 슈팅은 7 대 9, 유효 슈팅은 2 대 5입니다. 잉글랜드가 네덜란드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 위력적인 공격을 펼쳤다는 것은 유효 슈팅 숫자에서 알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잉글랜드는 네덜란드를 2대1로 제압하면서 유로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로 2020 결승 진출 이후에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하면서 유로에서 2회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힘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과연 잉글랜드는 이번에는 유로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스페인이니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16강 슬로바키아전에서 패배 직전까지 몰렸다가 주드 벨링엄의 골로 동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연장전에서 해리 케인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리고 8강 스위스전에서 3백을 가동하면서 안정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고 부카요 사카도 골을 넣는 모습이 나오면서 승부차기까지 갔고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네덜란드하고의 준결승 전반전 잉글랜드의 경기력은 매우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잉글랜드가 그러한 모습을 스페인전까지 이어나간다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겠죠. 자, 잉글랜드는 어떤 모습으로 네덜란드를 상대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스페인을 상대할까요? 경기 내용을 좀 본다면
스위스전부터 3백을 가동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3-2-5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수비 쪽에 확실한 숫자를 두고 안정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고, 그 가운데 최전방에 해리케인이 폭넓게 움직이면서 주드 벨링엄과 페일 포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해리케인은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죠. 물론 해리케인이 골도 넣어야 되지만은 공격을 이끌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왼쪽에서 라이스라든가 트리피어가 반대편으로 연결하는 패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포든, 마이누, 사카가 연동해서 들어가는 플레이, 그 가운데서 워커도 올라오면서 측면 공격에 가담해주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스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지 기회만 온다면 결정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결국 사우스게이트 감독 입장에서는 재미는 없지만 실속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수비 숫자를 좀 많이 두고 그 대신 전방 쪽에서 선수들의 개인 기술이라든가 스피드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필포든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덜란드전에서도 골대를 한번 맞추고 골과 유사한 장면을 만들었죠. 상대 수비가 걷어내긴 했지만요. 그런 측면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드 벨링엄이 조금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잉글랜드의 공격은 스타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선발로 뛰는 케인, 벨링엄, 포든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벤치에는 아이반 톤이라든가 와킨스라든가 콜 파머라든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슬로바키아전부터는 후반 막판에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수 교체를 통해서 결과를 또 도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용병술이 계속해서 적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잉글랜드는 기대가 되죠. 다만 이전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볼까요? 이전에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었는데 그때에는 수비 쪽에 숫자가 많이 내려가면서 빌드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상대 진영의 공격을 전개하는 숫자가 굉장히 부족했죠. 특히 상대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가 눈에 띄지 않았었죠. 그거는 빌드업을 전개할 때 벨링엄이라든가 필포든이 내려오면서 그 공간에서 뛰는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한 번에 넘기는 패스라든가 아니면 U자형 빌드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덜란드전 전반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마이누를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미드필드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필포든을 오른쪽으로 돌린 것도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사카가 3백에서 오른쪽 윙백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공격을 전개했을 때는 워낙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향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처음은 좋지 못했지만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잉글랜드는 승부차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이죠. 스위스전 승부차기에서 필포드 골키퍼가 물통을 보면서 정보를 획득하고 물통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둔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스페인전도 승부차기까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는 지금의 기세, 지금의 상승세를 결승전, 스페인전에서 폭발시켜야 되겠죠. 네덜란드전 이후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인터뷰를 잠깐 볼게요. 매우 특별한 밤이었다.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그것도 짜릿한 역전승이요. 경기력이 정말 좋았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전은 후반전 좀 아쉽긴 했지만 전반전은 이번 대회 잉글랜드 최고의 경기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네덜란드가 그들이 보여준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했고 네덜란드는 위험한 상대였다는 거죠. 우리 선수들은 플레이를 바꿔야만 했다. 아마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력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위험한 상대니 후반전은 조금 더 조심성 있게 접근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두에게 융통성이 필요했다. 우리는 2년 동안 노력해 왔기에 오늘 밤을 즐겨야 하지만 스페인보다 하루가 부족하다. 스페인은 하루 전날 프랑스를 상대로 준결승전을 치렀죠. 그리고 잉글랜드는 하루 뒤에 바로 이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휴식 시간이 하루 부족한 셈이죠.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결승전이 남아있으니 스페인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 경기의 최고의 선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올리 와킨스예요. 야, 81분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해리 케인을 뺐을 때, 이거 실수 아니야? 해리 케인을 뺀다고? 지금 이 순간? 연장을 갈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올리 와킨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박스 안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환상적인 터닝 슈팅을 통해서 골을 기록합니다. 출전 시간은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서 불과 13분 정도 뛰었다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만들어낸 거죠. 당연히 이 경기의 히어로죠. 단 한 차례의 기회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슈팅 한 번, 유효 슈팅 한 번, 골 한 골. 네,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와킨스는 그럴 자격이 있다.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승골을 넣고 즐길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 2023-24 시즌이죠. 아스톤 빌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 선봉장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올리 와킨스입니다. 공식 53경기에서 27골, 13도움을 했죠. 대표팀에서도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4골이나 넣었습니다. A매치 14경기에서 4골이라면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 여기다가 무엇보다 이 유로 2024 준결승전에서 교체 출전해서 결승골을 넣었으니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올리 와킨스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잉글랜드가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죠. 스페인은 아우토반 승승장구하면서 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왔는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C조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르비아전 전반전 경기력이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드 벨링엄의 결승골이 있었기 때문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덴마크 슬로베니아전 슬로바키아전까지는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자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었고 해리 케인이라든가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도 비판의 대상이었죠. 덴마크전에서 1대1 무승부, 슬로베니아전에서 0대0 무승부, 그리고 16강에서 슬로바키아를 만나서 고전 끝에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주드 벨링엄의 오버헤드킥 동점골, 해리 케인의 연장전 역전골로 간신히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8강에서는 조직력이 뛰어난 스위스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카요 사카의 골로 승부차기로 가서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네덜란드전도 마찬가지죠. 네덜란드전도 먼저 실점을 했지만 결국은 2골을 기록하면서 역전승을 거두게 됐는데 6경기에서 3승 3무니까 결과가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6경기에서 골은 7골에 불과합니다. 해리 케인을 비롯해서 잉글랜드 선수들의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는 득점력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경기 내용도 마찬가지긴 했지만요. 근데 4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끈끈함을 보여줬고요. 경기력은 향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세르비아전과 덴마크전은 먼저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슬로바키아전, 스위스전, 네덜란드전 모두 먼저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는 힘을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뒷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슬로바키아전에서는 아이반 토니를 투입했더니만 아이반 토니가 해리 케인 결승골에 도움을 줬고요. 스위스전에서는 에제를 투입했었고 네덜란드전에서는 와킨스를 투입했는데 와킨스가 결승골을 넣었죠. 콜 파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다수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고 있고요. 벤치에서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득점력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리 케인이 3골, 주드 벨링엄이 2골, 부카요 사카와 올리 와킨스가 1골씩 기록하고 있는데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 확실히 골을 책임져줘야 되는 선수들은 나름대로 골은 넣고 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희소식이 있다면 8강에서 부카요 사카, 4강에서 올리 와킨스 이런 선수들이 또 골을 넣어주면서 득점원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움 기록을 봤을 때는 아이반 토니, 마크 게이, 데클런 라이스, 콜 파머인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뒷심이 강하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힘을 발휘한다. 지금 보시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올리 와킨스 교체 투입돼서 골 기록했죠. 아이반 토니, 콜 파머 교체 투입돼서 도움을 기록했죠. 나름대로 교체 카드가 많고 교체 카드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공격 포인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결승전이에요. 결승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 잉글랜드에게 필요한 건 우승입니다. 잉글랜드가 유로에서 우승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풋볼 이즈 커밍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일단 해리 케인이 이용한 플레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리 케인이 파괴력을 보여주든 아니면 전방에서 부딪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든 해리 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든, 벨링엄, 사카가 스피드와 기동력,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 포든과 사카가 연동해서 들어간다면 더욱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중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가 정말 단단해요. 페드리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지만 올모가 선발 출전했을 때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파비안 루이스 공격전갈 때 올라오죠. 니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라민 야말도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앙 쪽에 있는 선수가 5명에서 6명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전방에 모라타, 그 밑에 로드리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중원전쟁, 스페인은 또다시 우위를 가져가고자 노력할 것이고 경기를 주도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물론 3백을 바탕으로 해서 니코와 라민 야말의 측면 공격을 막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포든과 벨링엄, 사카가 계속해서 뒷공간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중원 쪽에서 주도권을 너무 내주면 스페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쪽에서도 마이누와 라이스가 스페인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드 벨링엄이 좀 내려오거나 필포든이 좀 내려오는 모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회 경기력을 봤을 때는 스페인이 우위죠. 하지만 한 경기의 결과는 모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계속해서 예상을 깨고 올라온 팀이에요. 대회 시작 전에는 우승 후보였죠. 하지만 조별리그 끝났을 때는 우승 후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꺾고 스위스 꺾고 그리고 네덜란드 꺾고 결승에 왔단 말이죠. 물론 잉글랜드가 스페인보다 대진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스페인은 말 그대로 도장 깨기 하듯이 독일 깨고 프랑스 깨고 올라왔으니까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페드리 부상이라든가 중간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거나 징계로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출혈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탄탄대로를 달려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결승전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물론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축구 모르겠어요. 이번 유로 2024를 보면서 나 진짜 축구 모른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결승전은 놓치지 마세요. 스페인이 이기든 잉글랜드가 이기든 새로운 역사가 써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로 2024가 한 경기 남았습니다.